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두 분의 우리 훌륭하신 우리 토론자들 모시고 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많은 그 진료행위 검사를 하면서 이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서 급여는 또 건강보험이 청구를 하고 비급여는 이제 환자가 이 의료 계약의 조건에 맞춰서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비급여는 환자들은 또 흔쾌히 돈을 지불하지만 또 뒤에 실손보험사라는 또 뒤에 또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거기서 또 많이 또 의료비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맘모톰 사건 또는 페인 스크램블러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료기관만 하더라도 대구, 제주, 그리고 경기도 일대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 실손보험사들의 소송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법원에서 좀 일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런 것 같아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의료기관에서 있는 우리 정 선생님은 실제로 어떤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뭐 MRI 찍었어요, 마모통을 했어요, 페인 스크램블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분에게 급여로 적용해야 될까 비급여로 적용해야 될까 되게 고민스럽지 않으세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민스럽지 않은데요. 일선 현장에 계시는 의사분들은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완전히 고민되죠. 누구에게 돈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돈을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돈이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고민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저도 뭐 무릎 MRI 굉장히 많이 처방을 내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검사로 무릎 MRI를 냈는데 무릎 MRI를 찍어주는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뭔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규정이 안 맞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삭감, 따당 이렇게 청구가 이렇게 날라오면서 이제 환자에게 더 이상 환자는 이미 한 달 전에 냈던 건데 다시 돈 40만 원 물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어떤 마모통, MRI 이런 거 찍었을 때 즉각 이 돈을 환자에게 청구해야 될 건가 아니면 공단에 청구해야 될 건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사실 공단의 입장은 사실은 저도 공단 분들을 얘기해보면 너무 단호하게 무조건 공단에 청구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우리 공단에 오랫동안 계셨던 우리 김 변호사님 한번 이 대목에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면 우선 법정 비급여하고 임의 비급여의 개념이 좀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시기 때문에 너무 지역적인 내용 생략을 하고 일단 그 대법원에서 임의 비급여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분쟁이 전개가 되고 있는 양상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임의 비급여인데 임의비급여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는 경우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임의비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게 실손보험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그 임의비급여 요건을 갖추라는 그 대법원 판결이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예, 2013년도에 13년도 네. 성모병원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사건 전압. 오케이 계속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맘모톰의 그동안의 판결의 주류를 살펴보면 이 보험사 쪽에서 채권자 대위권의 이 법 이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건 뭐냐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피보전 권리라고 해서 보전을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야지 되고 이거는 보험사의 어떤 부당이 특반환 청구권이 되겠죠. 피보전 채권. 네네. 그다음이 피대위 권리라고. 피보전 채권이라는 건 결국 환자가 당신의 과잉행위로 네네. 내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어 그 채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요건은 피대위 권리라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병원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존의 필요성 내지 무자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리 불행사.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동안은 보존의 필요성 내지는 밀접한 그 권리
피보정 권리와 피대위 권리와의 권리 밀접한 그런 연관성 이런 부분을 이제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그런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각하한다. 이런 그 판결이 대부분 주류적인 판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뭐냐면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피대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병원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뭐 결론은 각하가 났지만 법 이론 전개를 달리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의 네 가지 요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법원은 채권의 보존의 필요성 또는 무자력 이 요건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대위권이 있느냐 보험사 대위권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아예 각하 판결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법리가 판결이 조금 약간 형성되고 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언론 통해서 지금 나온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지만 뒤에서 의료기관 얘기를 많이 들으면 다 승소했어 이런 얘기들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결국 보면 지금 보험사가 패소를 하고 있고 결국 그 패소의 그 원인은 대위권 없음이거든요. 각하 판결이거든요. 이게 본안 판결로 우리가 이게 과연 인정 비급여인지 아닌지 이거를 사실 그냥 이 심도 있게 본안으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요건까지 못 갖추면 예를 들면 권리 당사자가 아니고 그러면 벌써 네가 주장할 게 아닌데 왜 왔어 하면서 각하 판결 내리잖아요. 네. 근데 주장하는 그 권리자가 맞고 이럴 때 이제 사실 본안 판결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 권리가 당신에게 있는지를 이제 판결해 준 게 이제 본안 판결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껍데기만 딱 보니까 보험사 대위권도 없는 사람이 전혀 의료계약에서는 사실은 의료기관과 의사와 환자가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병원 오면 내가 무슨 뒤에 실손보험사가 있는데 나랑 계약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김모인데요. 뭐 오늘 마모통은 이렇게 이런 질환으로 왔으니까 뭐 치료해 주세요,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의료계 입장에서는 환자랑 계약하는 걸 생각하지 뒤에 누구 백그라운드인 보험사하고 계약한다고 전혀 생각을 못 하는데 보험사는 환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의료계는 환자하고 계약을 하죠. 근데 이제 갑자기 보험사도 환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보험 계약이죠. 예. 그건 보험 계약이기 예.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사건들은 대부분이 그 보험 계약에 기반을 해서 네. 예, 대신 권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건들의 그것 핵심이죠. 중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법리를 네.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대위권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대신 행사해 줄게. 환자는 너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의료기관에 대신 돈을 받아줄게. 이렇게 나서는 게 사실 채권자 대위권의 네. 기본적인 법리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요건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과거의 법원의 판결들은 일부 인정해주는 듯한 판결 꽤 있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금년도 들어온 판결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하급심 판례지만 일관되게 분위기가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대위권 없음으로 자꾸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부 세부적인 그런 법리도 피대위 채권 없음이라고 했다는데 네. 변호사님 한번 네. 그동안의 주류적인 판결과는 다르게 이번에 아주 독특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의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중에 종전의 판결과는 다르게 대위할 권리,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이유로 각각 판결을 낸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보험사에서는 수신자가 병원에 대해서 그동안 지급된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한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임의비급여였는데 임의비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거는 건강보험 법령을 위반을 해서 진료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된 진료비는 돌려받아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자는 임의비급여면 의료기관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죠. 그거는 다 의료기관도 인정하잖아요. 네. 뭐 의사 선생님이 과잉주를 전혀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는 분도 있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수진자가 돌려받을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을 환자가 직접 못했을 때 이제 과연 보험사가 어떻게 권한이 있느냐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 판결은 임의비급여 요건을 갖췄고 따라서 진료계약은 유효하다. 나아가 환자는 병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각하한다라는 취지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사안의 경우는 임의비급여의 요건을 갖췄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 간접적으로 벌써 환자는 그 이미 비급여 있지만 어떤 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서울대 MRI 얘기했지만 오늘 이번 사건은 페인 스크램블러하고 맘모톰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제 맘모톰을 예를 들어 보시죠. 그럼 맘모톰이라는 게 원래 지금 엄격한 우리 건보 규정에는 유방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특별하게 이렇게 생검 장비인데요.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생검하고 보내는 건데 사실 제대로 병소를 찍으면 사실 그 자체가 다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치료한 것까지 청구했을 때 이 급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또 많이 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외로 많이 물어보는 거 중에 당신에게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검사했고 그래서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병소도 다 이미 해결했고 그러니까 다 끝났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또 하나 더 있는 게 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시냐도 물어보는 경우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있고요. 뭐 보험 가입했냐 물어보는 거 자체가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그걸 따라짜는 건 너무 그 얘기는 디테일한 것 아니고요. 같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실제 환자들은 그렇게 해서 보험 비급여긴 하지만 그 관련된 하죠. 비급여긴 하지만 그냥 흉터 면에서 예. 또 시간 면에서 굉장히 단축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받게 된 보험사는 일단 기존에 있었던 약관이라든가 이런 거가 아까 얘기한 그 모 병원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은 임의비급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딱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비급여면 비급여였지. 그런데 그 모 병원의 사건이 기준이 되면서 이제 법정 비급여냐 임의비급여냐가 맞습니다. 나눠지는 부분이 생기면서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약관이라는 데 그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만 놓고 봤을 때 법정 비급여든 임의 비급여든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금까지 돈을 지급을 해왔다는 거죠. 했죠. 근데 그 지급해왔던 아니 그 지금은 돈을 지금은 잘 해주는데 이제 예. 마지막에 딱 생각을 해봐가지고 예, 야 근데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의료기관 좀 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종의 그게 지금 근데 그 현재 나온- 공격의 그 뭐라 그럴까 도구 이게 그 동안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해서 몇 개가 다 먹혔는데 지금은 요즘에 최근 법원의 분위기로는 채권자 대위권은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라는 그런 딱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 전압은 없지만 예. 변호사님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법원의 입장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아까 우리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임의비급여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 부분 약관이 많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의비급여 부분은 이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명시적인 약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임의비급여라는 걸 심사 과정에서 알았을 거고 그럼 지급하지 말았어야 한다 애초에 이런 부분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급이 됐으면 지급이 돼야지 말할 부분 지급이 됐으니까 사실은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한테 1차적으로 더 청구를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법리를 전개해서 그거보다는요. 네. 아무래도 네.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자분들한테 그걸 청구하게 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환자들한테는 별로 따지질 이게- 않고 그거 실제 그 예. 돈을 지급받게끔 했던 원인 제공을 했던 의료기관에 청구라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약관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그 약관의 그 임의비급여 지급을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 그럼 사실은 약관대로라면 계약에 편입이 됐으니 계약 내용에 들어가서 환자한테 돌려달라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되게 이렇게 리얼한 현실 얘기를 해줬는데 그 보험사는 사실 제일 무서운 데가 제일 거기거든요. 무서운 사람이 환자고 두 번째로 금감원이고 제일 만만한 게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맨날 의료기관한테 대드는 거고 의료기관은 그냥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환자는 계약자인데 계약 당사자인데 맞아. 그 계약 당사자 예를 들면 좀 억울하다 그러면 또 금감원에 또 뭐 이렇게 진정서 내고 그러면 민원 내고 그러면 보험사 나중에 엄청 힘들어집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예. 사실 보험사가 사실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는 의료기관이 맞습니다. 네. 근데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한다는 건 맞아요, 진짜? 네, 맞아요. 문서가 있어요. 아니 요거는 이제 적당히 알아서 편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 그 과잉 진료가 있다고 쳐요. 네. 뭐 MRI건 뭐 맘모톰이건 뭐 멀쩡한 그 가슴에다가 이제 검사했다고 쳐요. 그럴 때 이제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실손보험사란 말이에요. 어떠한 근거로 갑자기 대신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채권자 대리권 법리에 의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사실 요즘 법원의 분위기도 이렇게 나오고 제가 뭐 많은 의료기관들 정보 뭐 그다음에 언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보험사가. 대신 요즘에 새로운 약관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 그 저기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계약 이거가 하나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구독자들 중에 혹시 모를 분이 있으니까 설명하면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험 계약서입니다. 보험 계약서의 디테일한 내용이 이제 약관이라고 하는 건데 보험 계약의 당사자인 환자분한테 손보사와 환자가 내리는 그 계약서 자체에 당신이 혹시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대신해주겠다 이런 이제 채권 양도 규정을 넣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그거는 또 다른 향후 송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네. 지금 이게 완전히 채권자 대유권이 막히니까 그렇죠. 채권 양도의 법리로 넘어가가지고 그렇죠. 이제 다시 의료 근데 그 부분은 2차전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되는 자료를 좀 판결문들을 몇 개 보다 보니까 판결문 내용 중에 일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보험회사가 환자들로부터 니네가 채권자 대리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였냐? 네가 뭔가 환자들한테 그거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그걸 해달라고 대신 뭔가 권한을 부여받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판결문 내용들이 일부 있긴 포함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그런 판결문 내용이 있었지만 결론은 채권자 대리권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 판결문도. 그러니까 결국 맞죠. 아까 얘기했던 피보전 채권, 피대리 채권, 맞아요. 보전의 필요성, 무자력, 권리 불행사. 사실 그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이 요건을 갑자기 인정을 해주면서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들이 잠깐 있었어요. 사실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안에 그 법원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이 의료기관에 좀 이렇게 해로운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이끌어졌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갖춰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갖춰지자마자 다시 보험사는 다른 또 빗장 카드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들이 의료기관이 사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렇게 약관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막 지금 막 저한테 많이 쇄도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셋이서 모여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는 건데요.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 지금 이제 채권 양도라는 것은 환자의 어떤 병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걸 전제로 그걸 양도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나온 독특한 판결의 입장대로라면 임의 비급의 요건이 인정될 경우에는 진료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건보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비급여는 당연히 청구할 수 없죠. 그렇죠. 이미 예, 비급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의 비급여가 모든 사안에서 다 요건을 갖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의 비급여지만 네. 성모병원 사건 때 얘기했던 그런 엄격한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그때는 의료기관은 돈을 받아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맞습니다. 돈을 줘야 되는 주체가 반드시 건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때는 아마 의도는 그냥 환자가 내건 아니 환자 뒤에 있는 보험사가 내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전합 판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맞습니다. 그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는 비급여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받으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법정 비급여가 있긴 했지만 예, 근데 그거를 벗어났던 예.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맞습니다. 모병원 사건에 있던 그 임의 비급여라는 용어였기 때문에 임의 비급여라고 인정이 되면은 돈을 받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였었죠.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임의 비급여 판결이 나오고 요건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환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그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요건을 만들어 준 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하는 그런 의료 행위를 급여, 비급여로 나누고 비급여 중에서도 법정 비급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임의 비급여란 말이에요. 임의 비급여에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의 전합에 의하면 독특한 요건, 예를 들면 너무 필요성이 있다든지 환자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동의를 해줬다든지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든지 최근 논문에 의하면 다 이 해외에서 다 이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치료 검사라든지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지 대신 그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건보가 해라 보험사가 해라 환자가 해라 사실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환자가 해야 되는 게 일단 맞아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하고밖에 의료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내는 게 맞는데 환자는 그럼 뒤에 있는 보험사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다시 쟁점이 되는 건데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 법정 비급 아니 법정 임의 비급여는 법에서 인정된 네, 인정 네, 비급여는 예.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인정 비급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 비급여로 그냥 통합을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말씀 잘 주셨고요.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정 비급여하고 보험급여 두 가지로만 나눠집니다. 그렇죠. 이 임의급여 비급여라는 영역은 용어 자체가 2013년도부터 이제 판결로 확정돼 있던 거고 판례 법리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는 지금 13년도부터 임의비급이라는 용어가 그게 확정이 판결로 나눕니까? 된 때부터 대법원에서 13년도 인정을 한 전압 때부터 이후로 그 이전에도 용어는 쓰이긴 했죠. 근데 임의비급이라는 용어가 정식적으로 나온다. 판례의 그 법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된 그런 용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이 가능하면은 분명히 법 네. 안에 테두리 안에 넣어야 될 필요는 있긴 아, 있겠네요. 맞습니다. 완전 동의요. 근데 지금 벌써 2013년이면 조금 있으면 10년이 되는데 이제 늦어도 좀 많이 늦은 그런 그 감이 있죠. 하는 이유가 이 보험사가 사실은 채권 양도의 법리로 다시 이제 넘어가가지고 사실 제 2차전 그렇죠. 2라운드 이걸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의료기관을 편들려고 이 채널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손보사를 뭐 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건전한 상식, 건전한 법 상식으로서 어떤 이런 분쟁들을 해결하니까 사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내야 될 건가 사실 이런 분쟁이거든요. 사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민법 체계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계약 문제인데 사실 채권 양도도 우리 민법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채권 양도가 안 되는 또 권리도 있고 채권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 뭐 확정 일자를 갖춘 통지를 하라 뭐 이런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드디어 채무자 네가 드디어 돈을 변제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이때 채무자는 의료기관입니다. 근데 의료기관은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진짜 이제 불법 비급여를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생겼다고 했을 때 나는 환자한테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제3의자가 나타나고 나한테 돈을 줘야지 딱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왜 당황스러운 이유는 이중 지급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보험사 줬는데 갑자기 환자가 또 나타나 나한테 줘. 아니 나 보험사한테 줬는데 왜 사실 이중 지급의 위험에 굉장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를 자유롭게 못하게끔 하는 게 사실 민법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또 테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요건은 나름대로 갖춰놓으려고 보험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 구독자가 보험사도 있겠지만 사실 의료기관이 또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 채권 양도로 이렇게 갑자기 또 다시 대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좀 생각이 있을까요? 병원마다 조금씩 느끼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는 그거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크게 걱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형 병원들이 과연 그 정도의 대응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업무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나름대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이제 의료기관들은 원장님이 결정하면 그걸로 이제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굉장히 원장님들이 당황을 하세요. 또 업무 담당자들도 당황을 하고 있고 갑자기 채권 양도 규정을 갖고 와서 이제는 부당이득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이제 채권 양도 받았으니까 하겠다. 이제 이런 걸로 나오게 되는데 그 김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네. 이런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죠. 아, 그렇죠. 그렇지만 뭐 채권 양도 요건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이제 그 채무자에게 대한 통지 이런 걸 갖추면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채무자의 뭐 승낙이나 이런 게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아니죠. 예. 예, 그런 장치를 할 것으로 뭐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이 언론이라든지 오늘 뭐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많이 이제 그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의료기관도 사실 환자하고 의료 계약을 할 때 지금은 진료하러 왔어요? 예. 사실 구두 계약으로 사실 끝나거든요. 처음 이제 진료 신청서를 쓸 때 그 예. 관련된 내용이 계약의 일종이다라고 예. 관련되는 내용을 통지를 해주고 있는 예.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실제 이제 신청서를 환자분한테 직접 받고 있고요. 가능한 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양도도 아직은 그런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라는 것까지만 저희가 구독자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게 어떠한 또 뭐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거는 하나도 사건이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제 이 오늘 일들을 총 정리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간과해왔던 업무 실무에 있어서 어떤 이 공백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업무 실무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그 아무리 작은 그 법리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잘 정리하고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